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타짱, 출판사는 큰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타짱, 현역 마취과 의사이자 투자가이다. 진학으로 유명한 사립고교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온갖 책을 선엽하면서 세상은 결국 다 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류 대학을 졸업해도 부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의사가 되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의대생 생활은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잊고 주식 투자라는 부자가 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이후 아르바이트로 모은 원금 500만 원으로 콘솔 게임기로 유명한 세가 세미 홀딩스의 주식을 매수해 큰 수익을 내는데 성공했다. 이때 자산이 약 5천만 원으로 불어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29세에 억대 부자가 되다. 의사 국가고시에서 떨어지고 1년 뒤 다시 공부해서 응시한 결과 무사히 합격했다. 그 후 2년 동안 연수의로서 눈꽃 쓸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주식을 할 여유 따위는 없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연수 2년 동안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그만두고 한동안 묵힐 수 있는 주식을 사두자. 그래서 산 주식이 바로 호주의 금 관련주였다. 금 관련주는 금이나 기금 속에 채굴과 정련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당시 금 1트로 이온스를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 정도였다. 반면 팔 때는 1트로 이온스가 $300밖에 되지 않았다. 참고로 트로 이온스라는 단위는 금이나 은, 백금과 같은 귀금속을 계량할 때 사용하는 단위다. 즉, 캐면 캘수록 적자를 보는 이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 세계의 금광산이 폐쇄되느냐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나는 상황을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언젠가 금 가격은 올라갈 게 틀림없다. 그러므로 지금 금강산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두면 연수의 2년 동안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 당시 적자가 나서 주가가 떨어져 있던 호주의 금 관련주에 눈독을 들이고 자금을 투입했다. 그때 투자금은 과외 아르바이트와 주식 투자로 불린 600만 엔 정도였다.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투자하는 금액치고는 큰 편이지만 만일 몽땅 잃고도 의사로 일하면 꼭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2년 동안 연수의로서 벌어들인 월급을 떼어서 또 이 금강주에 추가로 투입을 했다. 그 결과 연수의 2년이 끝났을 때 금 관련주는 내 예상대로 가격이 올라갔다. 1트로이 온스가 $800까지 올랐다. 그때 나는 매각을 했다. 당시는 금을 광산에서 운반하는 운전기사의 연봉이 1,500만 엔 정도였다.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으므로 내가 산 금 관련주의 주가는 10배 이상을 뛰어올랐다. 그 타이밍에 모든 주식을 매각하고 단숨에 자산을 약 9억 원까지 늘렸다. 그것을 다시 주식 투자로 돌렸다. 하지만 이 무렵에는 연수일을 마치고 마취과의로 독립하려는 참이었다. 의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힘을 쏟지는 못했지만 코나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도쿄나 선시티를 비롯한 20개에서 3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었다. 그 주식들이 조금씩 올라서 2005년 말에는 약 자산이 10억 원으로 넘어서게 되었다.
29세의 소위 주식 부자가 됐다는 사실은 나를 조금 흥분시키기도 했다. 리먼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자산이 30% 감소했습니다. 일단 자산 1억엔을 달성했지만 다음엔 2006년부터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오른 주식도 있고 또 다른 주식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2008년 정도까지는 자산이 10억엔 전후로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리고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 쇼크의 영향으로 제 주식은 약 3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폭락 시기는 저로 매수의 시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나는 리먼 쇼크로 거의 모든 종목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중에 자금을 몽땅 주식에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모았던 돈까지 털어넣었죠. 그때 산 주식은 첨가제와 품질 보존제 개발, 제조 판매하는 프로인트로 산업이라는 회사였죠. 항상 내 편이었던 여자친구가 그때만큼은 엄청 화를 내서 하마터면 결혼도 못할 뻔했죠. 하지만 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연간 10억엔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력이 있었고 자산도 50억엔이나 보유한 것이었죠.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 20억엔의 헐값에 팔려나가다니 말도 안 될 만큼 저평가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회사 주식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 회사를 통째로 사려 했을 때 시장의 가격인 셈이죠. 연수입이 10억엔이고 50억엔의 자산이 있는 회사가 20억엔에 팔려나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오를 게 분명하니까 지금 사두지 않으면 손해라는 기분이었지만 여자친구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30대의 자산 60억 원을 돌파하다. 투자는 보란듯이 성공해서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폭락했을 때 샀던 주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2배로 뛰었습니다. 그 매매 수익만으로도 여유롭게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죠. 그 뒤부터 투자는 순조로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2009년에 그때 구입한 아크랜드 서비스 고배물산을 매각해서 자산은 약 20억 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매각한 아이풀 덕분에 30대 나이에 자산이 60억 원으로 불었죠. 소비자 금융 대기업인 아이풀은 부모로서 아이들이 평생 신세 질 일이 없기를 바라는 회사지만 내게는 주식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게 해준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케우지라는 소비자 금융도 유명하고 호피무늬 옷차림의 여성들이 춤추는 CM, 소위 다케우지 댄서라는 광고는 2010년까지 계속 방송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런 다케우지도 2010년 도쿄 지방법원에 회사 갱생법을 신청했고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파산한 이유는 이용자들이 과거의 법정 이유를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그 이유 때문이죠. 아이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술 더 떠서 회사채, 즉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율도 너무 높았죠. 그래서 다들 아이풀도 다케우지에 이어서 도산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비관적인 정만 탓에 2011년에는 아이풀의 주가가 한 주에 1,000원도 안 되는 낮은 수준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였죠. 그런데 우연히 2012년 아이풀의 1분기 결산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제대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어쩌면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시했죠.
아니나 다를까 2분기에도 역시 실적이 꽤 좋았습니다. 실적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살 때라고 생각해서 꽤 큰 돈을 아이플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친척한테도 모두 추천할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한 주에 2,200원 남짓했던 주식이 2013년 5월에는 약 1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7배나 오른 셈이죠. 그때는 슬슬 과일이라고 느껴졌고 바로 매각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플 주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좋은 타이밍에 판 셈입니다. 그로부터 2013년부터 10년 정도는 주식에 좀처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딸들 때문이었죠. 결혼하고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육아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주식 투자에 시간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별로 하지 않게 되자 성과도 바로 떨어져 버렸죠. 또 주식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평생 먹고 살 만큼 자산을 벌어놓은 데다가 마취과 의사라는 우선은 굶어 죽지 않을 직업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돈도 충분히 벌었으니까 지금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단의 후회는 없습니다. 딸들과 보낸 시간은 정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때 주식에 몰두해서 자산이 1,000억 원까지 늘었다고 한들 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죠. 파이어족은 적성에 안 맞다. 참고로 그 10년 동안 나는 페이닥터를 그만두었습니다. 38세 때였죠. 딸들이 태어나 주식 공부에 힘을 쏟지 않게 되니까 눈에 보이게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내 투자 성적은 기업 분석에 근거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주식은 좋아했고 변함없이 의사일은 대강 한다란 느낌이어서 점차 평생 먹을 만큼의 재산도 있고 일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자가 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죠. 한번 결심을 하면 저는 행동이 빠릅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자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옛날에 읽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배운 조기 은퇴자라는 개념이 있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파이어지만 이 책에서는 돈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일을 그만두고 즐기면서 살자라고 쓰여 있었다. 나 자신도 주식을 하면서 조기 은퇴한 후에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전업 투자자의 생활은 반년 만에 끝이 났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전업 투자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집안일이나 육아에 대해서는 아내가 더 많이 분담을 해주지만 사람마다 방식이 다른 법.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지만 아내의 방식과 다르게 간섭을 하게 되면서 부부싸움이 나기도 했다. 또 내 투자법은 매일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빈번하게 단기 매매를 되풀이하는 데이 트레이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보유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바쁘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은 매일 좋아하는 게임에 열중했다. 그런데 서서히 보기 아파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작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 대학 시절 이래 처음으로 마작 게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일 낮에 마작 게임장에 모이는 사람은 아무래도 정년퇴직한 할아버지가 많았다. 일도 안 하고 마작하러 다니는 38세 아저씨는 나밖에 없었다. 결국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한 뒤 자유분방한 생활은 금방 질리고 말았다. 게다가 시간이 남아도니 필요 이상으로 주식시장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괜찮은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면 익숙치 않은 데이 트레이딩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낯선 일들을 하니 역시나 돈을 벌지 못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낼 때까지는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마침 그 무렵에 친구가 병원을 새로 만드는데 부원장이 되어서 도와달라고 했다. 재미있을 것도 같고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승낙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지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으니 아무래도 경영자의 관점에서 이를 생각하게 된다. 한편 원장은 어디까지나 의사의 시점이었다. 이 시점의 차이가 융합하지 못하고 의견이 대립하기만 했고 결국 부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어느 한쪽의 의견이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통해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관점이 달라서 생기는 의견의 차이는 도저히 좁힐 수가 없었다. 병원 부원장을 그만두고 나는 볼더링 체육관 개설에 도전했다. 볼더링 체육관은 커다란 암벽이나 벽면을 자기 팔다리로 올라가는 볼더링을 암벽 모양으로 만든 벽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뜬금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계기는 주식이었다. 사실은 리먼 쇼크로 자산을 잃었을 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나는 부동산 투자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용 물건을 찾으러 다니다가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아빠가 볼더링 체육관을 경영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가족이든지 놀랄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그때는 아내의 허락을 못 얻어서 그 물건을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 후에 역시 볼더링 체육관 경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져서 도전해 보기로 했다. 물건 소재지의 구청 직원과 다투거나 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8년에 볼더링 체육관을 열었다. 꽤 큰 규모여서 나는 일본의 최고의 볼더링 체육관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볼더링 일본 대표 선수가 우리 체육관에 연습하러 오기로 했다. 덕분에 일반 고객이 많이 이용해줘서 성황을 이루었고 의료와는 다른 형태로 조금이나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자부심도 있었다. 체육관 개설과 병행해서 프리랜서 마취로 일주일에 하루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도 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병원의 경우 매일 수술이 있는 건 아니라서 상근하는 마취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프리랜서 마취의가 대우가 아주 좋았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볼더링 체육관의 운영은 직원에게 거의 맡겨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마취과 의사의 일을 늘려서 일주일에 4일에서 5일은 일하게 되었다. 따져보니 페이 닥터로 일할 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스케줄로 활동하고 있었다. 한때는 마취과 의사의 일이 끝나고 체육관에 돌아가서 사장 업무도 봐야 했기 때문에 페이 닥터로 일하는 때보다 더 바빴을지도 모른다. 프리랜서 마취로 의뢰를 받는 일이 늘어난 결과지만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사회와 연결되는 느낌이 살아가는데 순수한 활력이 되었다. 반년 동안 체험한 파이어족의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일하고 거기서 얻은 경제적인 수익을 원천으로 투자에 힘써서 충분한 자산을 이뤘음에도 은퇴하기 전에 일을 풀타임으로 하다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소설 파랑새에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며 여행을 했지만 꿈에서 깨어났더니 키우던 새가 파랑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모름지기 사람은 20대에 열심히 한 일이 평생의 양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신의 강점을 살리려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일지도 모르겠다.
말기 직장암 판명, 4번의 수술. 2022년 내 투자력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사건이 있었다. 암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지금껏 살아온 증거를 투자 실적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졌다. 투병 생활 중에도 기업 분석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앞으로 조선업계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나무라 조선소라는 유망주를 발견했다. 100억 원이 넘는 원금의 대부분을 나무라 조선소에 모두 털어넣어 주력 종목으로 삼았다. 남은 자금도 거의 모두 조선 관련 종목에 털어넣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는 상상 이상의 급등. 나는 나무라 조선소와 다른 조선 관련 종목을 매각했고 다시 HD 한국조선 해양에 집중 투자해서 자산은 500억 원까지 불어났다. 만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의 생활이 어렵지 않을 만큼의 돈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살아있는 한 힘껏 주식을 살 것이다. 벌써 4차례나 수술을 했으니 더 이상 수술은 해봐야 의미가 없다. 다음에 재발하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간요법에도 기대봤지만 유감스럽게도 2024년 말 폐와 간의 전이가 발견되었다. 49세 때의 일이다. 주치의가 말했다. 50세까지라면 몰라도 51세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자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신 워렌 버핏처럼 내노라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가치주 투자를 추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도 주식은 쌀 때 사서 장기간 보유하다가 주가가 올랐을 때 파는 것이 투자의 왕도라고 생각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난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량에 주가를 곱한 시가총액은 그 회사의 가치와 같아야 한다. 하지만 주가는 매일같이 바뀌지 않는가? 이건 생각해보면 원래 이상한 일이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사실은 결국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반드시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주가보다 높이 평가받는 주식도 있고 반대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주식도 있다. 본래 지닌 가치보다 싸게 평가받는 저평가 주식을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그 주식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주가도 올라간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팔면 돈을 번다는 것이 가치주 투자의 본질이다. 나는 많아야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주가를 확인하는 편이다. 일주일 내내 주식 차트를 보지 않을 때도 있다. 매매도 자주 하지 않아서 가장 적게 하는 한 해는 1년에 4번밖에 매수하지 않을 정도다. 가치주 투자자는 주가를 자주 보지 않는 편이 좋다. 가치주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을 근거로 매매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젠가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미실현 손실이 늘어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이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사는 편이 좋을까? 그러므로 빈번하게 주식 상황을 체크하지 않는 편이 좋다. 반년 정도지만 바이오족 생활을 하면서 절감했다. 심심하니까 툭하면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단기 트레이딩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된다. 저자는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에 따라 실적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순환하는 기업입니다.
시클리컬 가치주는 실적이 나쁠 때는 가치주,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성장주로 취급되기도 한다. 대개 상장 기업은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서는 5년에서 3년 실적 전망을 알 수가 있는데 성장주 투자는 이것을 보고 장래 성장을 기대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계 데이터로 보면 중기 경영 계획은 80%에서 90% 정도 확률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즉, 성장주는 달성하기 어려운 중기 경영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높은 주가가 매겨지는 것이다. 게다가 그 중기 경영 계획은 약 80에서 90%의 높은 확률로 하향 조정된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반값이라도 건지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치주에 투자를 하다 보면 성장주의 가격 변동이 너무 빨라 눈부실 정도이다. 가치주 투자는 특히 상승 장세에서는 주가의 오름이 너무 둔해서 애간장이 타는 일이 적지 않다. 성장주는 연수익률이 100%나 연수익률 300%와 같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치주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므로 성장주만큼의 상승폭은 바라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승 국면일수록 가치주의 성과가 볼품없이 느껴지기 쉽다. 하지만 오랫동안 가치주 투자를 계속한 결과 억 단위의 자산을 쌓는 사람도 꽤 있다. 기대치가 높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야말로 가치주 투자인 것이다. 나는 특별히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다. 투자에 재능이 없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치주 투자를 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가 있다. 단타에 재능이 없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다.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필연적으로 단기 투자는 제외될 것이다. 투자를 막 시작했을 때는 주가가 급상승하는 종목의 매력을 느낄 것이다. 젊을 때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생활을 곤란하게 만든 투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가치주 투자는 주가가 급격히 변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 특성은 관점에 따라서는 단점이지만 나처럼 일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장점이다.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도 일하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게 최선의 투자법은 가치주 투자이다. 주가란 과연 무엇일까? 주가는 기업의 가치이다. 주가는 보유자산 플러스 장래 수익 플러스 바이어스이다. 여기서 바이어스는 이 기업의 주가는 절대 오른다 하거나 혹은 이 기업은 장래성이 없다와 같은 투자자들의 편견이다. 가치주 투자에 성공하려면 기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바이어스를 배제하고 기업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산 가치주의 장점과 단점. 자산 가치주 투자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언제 주가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다.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는 시기나 또 매각한 자산을 언제 어떻게 주주에게 환원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원금을 빨리 불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다지 효율적인 투자법이 아니다. 자산 가치주 투자는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인 상태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투자법이다. 자산 가치주의 장점은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시 자산을 보유하고 재무적으로도 안정된 기업에 저평가된 주식을 살 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리머 쇼크 때도
자산 가치주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성장주를 사서 단기간에 주가가 5배, 10배 상승한다 해도 그런 주식은 하락세도 역시 가파르다. 주가가 폭락해도 다시 오를 거라고 참고 기다렸다가 다시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자산 가치주의 단점은 언제 주가가 올라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 가치주 투자는 일단 사고 난 뒤에는 일정 기간 내에 내버려둬야 한다. 때로는 수년 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신뢰도가 높은 정보라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자신의 투자 실력이 성장할 수 없다. 예상이 빗나가면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SNS의 정보를 참고하되 자신이 사고판 이유를 스스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인터넷에서 자산 가치주를 검색한 뒤 다른 투자자가 주목하거나 매수한 주식을 참고한다.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앞에서 소개한 자산 가치주 찾기 7단계와 그레이엄 지수로 직접 조사한다. 다음은 팔 때에 대해서 살펴보자. 언제 팔면 좋은가? 자산 가치주 투자, 수익 가치주 투자. 어떤 투자법이든 팔 때를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3가지다. 1. 시나리오가 빗나갔을 때. 2. 더 좋은 주식을 찾았을 때. 3. 단기간에 너무 올랐을 때. 1. 시나리오가 빗나갔을 때. 주식을 살 때 그냥은 없다. 매수 이유와 미래 전망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금 이 종목의 상황은 앞으로 이렇고 이런 변화가 예상된다. 그 경우 주가가 올라가므로 지금이 살 때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투자 시나리오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한 뒤 시나리오가 비껴가면 반드시 팔 때인 것이다. 물론 시나리오가 빗나갔다고 해서 팔았는데 팔자마자 주가가 오르는 일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이다.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가 빗나갔을 때는 팔아야 한다. 참고로 시나리오 중에 환율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엔화 약세를 예상했는데 엔이 올라서 판다는 식으로 만든 시나리오는 바람직하지 않다. 2번째, 더 좋은 주식을 찾았을 때. 이는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다. 특히 나중에 설명할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에서는 살만한 주식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 그때 언제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이 자산 가치주에 투자를 하자 판단할 수가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그냥 묵히기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다. 그 후에 더 기대치가 높은 주식이 나왔을 때 갈아타면 된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매수했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팔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후에 얻은 이익의 기대치가 더 크면 망설이지 말고 팔아야 한다. 3번째, 단기간에 너무 올랐을 때. 주가가 급하게 오르면 다시 폭락하기도 쉬우므로 단기간에 급등했다면 기본적으로는 팔 때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다. 거래량은 한 종목이 일정 기간 매매된 주식의 총수를 가리킨다. 평소에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되던 종목이 갑자기 2천만 주까지 급증하면 안전하게 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래량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그 타이밍은 주가가 꼭지점이나 바닥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다. 절대로 팔면 안 되는 타이밍.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당황해서 팔아버리는 것이다. 주가가 급락했을 때 공포에 질려 헐값에 던지는 것을 투매라고 한다. 본래는 절호의 매수 기회인 폭락장에서 반대로 팔아치우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다. 원래 주가는 매일 바뀌는 것이다. 눈앞에 등락에 휘둘리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기업의 본질 가치를 바탕으로 사고 팔아야 한다. 다음은 저자가 추천해주는 시클리컬 가치주의 특징입니다. 시클리컬 가치주는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 유리, 석유, 석탄, 고무, 화학, 섬유, 종이 펄프와 같은 업계의 주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업계입니다. 이것들은 경기 변동에 연동되기 쉬우므로 적절한 타이밍에 싸게 사들이는 것이 핵심이죠. 한마디로 차별화가 어렵고 회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가 크게 바뀌지 않는 업계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맡기로 할 때 어느 한 은행만 금리가 특별하게 높은 경우가 있죠.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의 기름만 연비가 엄청 좋은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시클리컬 가치주는 서로 엇비슷한 수준의 기업이 보이는 업계가 많습니다. 경기 순환을 파악하고 불황 국면에 사들입니다. 퍼나 PBR 등 지표로 저평가된 종목을 선택합니다. 업종마다 경기 사이클을 고려합니다. 수요와 차트 분석을 활용해서 타이밍을 판별합니다. 기관 투자자와 경영자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불황기에 사고 호황기에 팔기를 의식하면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에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국 시클리컬 투자란 수익가치주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을 자산가치주 정도로 아주 싸게 사는 투자법입니다. 먼저 시클리컬 가치주의 주가 순환입니다. 우선 수량이 늘어나 가격에 전가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수순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가 날개 돋친 듯 팔렸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인기가 또 인기를 부르지만 일단 진정되면 단숨에 폭락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많은 업계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파도를 잘 이용하면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클리컬 가치주를 추천하는 투자자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피하는 분위기죠. 내가 추천하는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법은 주가가 떨어진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흑자보다는 적자가 나는 종목이 더 좋습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가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기 어려워서 가격 경쟁에 빠지기 쉬운 업계를 코모디티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철강이나 석유, 곡물, 반도체 등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가 별로 없고 시장에서는 주로 가격으로 경쟁하는 종류의 산업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클리컬 가치주는 대부분 코모디티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클리컬 가치주의 장점을 깨달은 것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였습니다. 2005년 무렵에는 가치주 투자만 해도 엄청나게 돈을 벌던 시기였죠. 하지만 2006년부터 가치주는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니케이 평균 주가와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PBR 1배에서 0.8배까지 내려서 좋아라 하고 샀더니 0.2배까지 또다시 내려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게다가 이 무렵에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에만 집중했는데 매매를 거듭하면서 재무 상태가 엉망이었던 회사가 다시 실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가는 기업의 노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물론 현재 실적이 나빠서 적자가 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일 자체는 꽤 위험하게 느껴져서 많이 망설여질 것입니다. 내가 추천하는 시크리컬 가치주 투자는 방어보다는 공격 일변도의 투자입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기는 4년마다 순환합니다.
일본 내각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는 평균 4년마다 순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확장과 후퇴입니다. 경기가 확장하는 기간은 대부분 후퇴하는 시간보다 깁니다. 다시 말해 경기가 오를 때는 완만하게 오르지만 후퇴할 때는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시클리컬 가치도 투자에서 내가 대성공을 거둔 종목은 나무라 조선소입니다. 나무라 조선소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조선업계는 오랫동안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봤습니다. 선박 가격이 100인데 제조 비용이 105인 상황이 지속된 것이죠. 선박은 필수품이면서 동시에 소모품입니다. 반드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벌지 못하는 왜곡된 가격 설정은 언젠가 시정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선박 가격이 130으로 올랐습니다. 실적도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선박 가격의 문제는 이전부터 신문에서 다뤄왔습니다. 즉, 조선업계를 잘 알지 못하는 나 같은 개인 투자자도 정보를 찾아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할 기회는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두 딸들을 위해서 유언 대신 쓴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뒷부분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자는 타짱, 출판사는 큰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타짱, 현역 마취과 의사이자 투자가이다. 진학으로 유명한 사립고교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온갖 책을 선엽하면서 세상은 결국 다 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류 대학을 졸업해도 부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의사가 되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의대생 생활은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잊고 주식 투자라는 부자가 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이후 아르바이트로 모은 원금 500만 원으로 콘솔 게임기로 유명한 세가 세미 홀딩스의 주식을 매수해 큰 수익을 내는 데 성공했다. 이때 자산이 약 5천만 원으로 불어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투자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29세에 억대 부자가 되다. 의사 국가고시에서 떨어지고 1년 뒤 다시 공부해서 응시한 결과 무사히 합격했다. 그 후 2년 동안 연수의로서 눈꽃 쓸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주식을 할 여유 따위는 없기도 하고 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다. 연수 2년 동안은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그만두고 한동안 묵힐 수 있는 주식을 사두자. 그래서 산 주식이 바로 호주의 금 관련주였다. 금 관련주는 금이나 기금 속에 채굴과 정련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당시 금 1트로 이온스를 채굴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 정도였다. 반면 팔 때는 1트로 이온스가 $300밖에 되지 않았다. 참고로 트로 이온스라는 단위는 금이나 은, 백금과 같은 귀금속을 계량할 때 사용하는 단위다. 즉, 캐면 캘수록 적자를 보는 이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 세계의 금광산이 폐쇄되느냐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나는 상황을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언젠가 금 가격은 올라갈 게 틀림없다. 그러므로 지금 금강산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두면 연수의 2년 동안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사한 결과 당시 적자가 나서 주가가 떨어져 있던 호주의 금 관련주에 눈독을 들이고 자금을 투입했다. 그때 투자금은 과외 아르바이트와 주식 투자로 불린 600만 원 정도였다. 한국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투자하는 금액치고는 큰 편이지만 만일 몽땅 잃고도 의사로 일하면 꼭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2년 동안 연수의로서 벌어들인 월급을 떼어서 또 이 금강주에 추가로 투입을 했다. 그 결과 연수의 2년이 끝났을 때 금 관련주는 내 예상대로 가격이 올라갔다. 1트로이 온스가 800달러까지 올랐다. 그때 나는 매각을 했다. 당시는 금을 광산에서 운반하는 운전기사의 연봉이 1,500만 원 정도였다.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았으므로 내가 산 금 관련주의 주가는 10배 이상을 뛰어올랐다. 그 타이밍에 모든 주식을 매각하고 단숨에 자산을 약 9억 원까지 늘렸다. 그것을 다시 주식 투자로 돌렸다. 하지만 이 무렵에는 연수일을 마치고 마취과의로 독립하려는 참이었다. 의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힘을 쏟지는 못했지만 코나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도쿄나 선시티를 비롯한 20개에서 3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었다. 그 주식들이 조금씩 올라서 2005년 말에는 약 자산이 10억 원으로 넘어서게 되었다. 29세에 소위 주식 부자가 됐다는 사실은 나를 조금 흥분시키기도 했다. 리먼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자산이 30% 감소했습니다. 일단 자산 1억엔을 달성했지만 다음엔 2006년부터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 오른 주식도 있고 또 다른 주식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2008년 정도까지는 자산이 10억엔 전후로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리고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일으킨 리먼 쇼크의 영향으로 제 주식은 약 3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폭락 시기는 저로 매수의 시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나는 리먼 쇼크로 거의 모든 종목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수중의 자금을 몽땅 주식에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모았던 돈까지 털어넣었죠. 그때 산 주식은 첨가제와 품질 보존제 개발, 제조 판매하는 프로인트로 산업이라는 회사였죠. 항상 내 편이었던 여자친구가 그때만큼은 엄청 화를 내서 하마터면 결혼도 못할 뻔했죠. 하지만 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연간 10억엔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력이 있었고 자산도 50억엔이나 보유한 것이었죠.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 20억엔의 헐값에 팔려나가다니 말도 안 될 만큼 저평가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회사 주식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 회사를 통째로 사려 했을 때 시장의 가격인 셈이죠. 연수입이 10억엔이고 50억엔의 자산이 있는 회사가 20억엔에 팔려나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오를 게 분명하니까 지금 사두지 않으면 손해라는 기분이었지만 여자친구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30대의 자산 60억 원을 돌파하다. 투자는 보란듯이 성공해서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폭락했을 때 샀던 주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2배로 뛰었습니다. 그 매매 수익만으로도 여유롭게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죠. 그 뒤부터 투자는 순조로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2009년에 그때 구입한 아크랜드 서비스 고배물산을 매각해서 자산은 약 2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매각한 아이플 덕분에 30대 나이에 자산이 60억 원으로 불었죠. 소비자 금융 대기업인 아이플은 부모로서 아이들이 평생 신세질 일이 없기를 바라는 회사지만 내게는 주식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게 해준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케우지라는 소비자 금융도 유명하고 호피무늬 옷차림의 여성들이 춤추는 CM, 소위 다케우지 댄서라는 광고는 2010년까지 계속 방송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런 다케우지도 2010년 도쿄 지방법원에 회사 갱생법을 신청했고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파산한 이유는 이용자들이 과거의 법정 이유를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그 이유 때문이죠. 아이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술 더 떠서 회사채, 즉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율도 너무 높았죠. 그래서 다들 아이플도 다케우지에 이어서 도산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비관적인 정만 탓에 2011년에는 아이플의 주가가 한 주에 1,000원도 안 되는 낮은 수준에서 지지부진한 상태였죠. 그런데 우연히 2012년 아이플의 1분기 결산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제대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어쩌면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시했죠. 아니나 다를까 2분기에도 역시 실적이 꽤 좋았습니다. 실적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살 때라고 생각해서 꽤 큰 돈을 아이플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친척한테도 모두 추천할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한 주에 2,200원 남짓했던 주식이 2013년 5월에는 약 1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7배나 오른 셈이죠. 그때는 슬슬 과일이라고 느껴졌고 바로 매각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플 주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좋은 타이밍에 판 셈입니다. 그로부터 2013년부터 10년 정도는 주식에 좀처럼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딸들 때문이었죠. 결혼하고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육아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주식 투자에 시간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별로 하지 않게 되자 성과도 바로 떨어져 버렸죠. 또 주식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평생 먹고 살 만큼 자산을 벌어놓은 데다가 마취과 의사라는 우선은 굶어 죽지 않을 직업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돈도 충분히 벌었으니까 지금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결단의 후회는 없습니다. 딸들과 보낸 시간은 정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그때 주식에 몰두해서 자산이 1,000억 원까지 늘었다고 한들 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조금씩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죠. 파이어족은 적성에 안 맞다. 참고로 그 10년 동안 나는 페이닥터를 그만두었습니다. 38세 때였죠. 딸들이 태어나 주식 공부에 힘을 쏟지 않게 되니까 눈에 보이게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내 투자 성적은 기업 분석에 근거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주식은 좋아했고 변함없이 의사일은 대강 한다란 느낌이어서 점차 평생 먹을 만큼의 재산도 있고 일을 그만두고 전업투자자가 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죠. 한번 결심을 하면
저는 행동이 빠릅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었다. 그 배경에는 옛날에 읽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배운 조기 은퇴자라는 개념이 있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파이어지만 이 책에서는 돈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일을 그만두고 즐기면서 살자라고 쓰여 있었다. 나 자신도 주식을 하면서 조기 은퇴한 후에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전업 투자자의 생활은 반년 만에 끝이 났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전업 투자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집안일이나 육아에 대해서는 아내가 더 많이 분담을 해주지만 사람마다 방식이 다른 법.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한 일이지만 아내의 방식과 다르게 간섭을 하게 되면서 부부싸움이 나기도 했다. 또 내 투자법은 매일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빈번하게 단기 매매를 되풀이하는 데이 트레이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장기로 보유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바쁘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은 매일 좋아하는 게임에 열중했다. 그런데 서서히 보기 아파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작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해 대학 시절 이래 처음으로 마작 게임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일 낮에 마작 게임장에 모이는 사람은 아무래도 정년퇴직한 할아버지가 많았다. 일도 안 하고 마작하러 다니는 38세 아저씨는 나밖에 없었다. 결국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한 뒤 자유분방한 생활은 금방 질리고 말았다. 게다가 시간이 남아도니 필요 이상으로 주식시장을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괜찮은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면 익숙치 않은 데이 트레이딩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낯선 일들을 하니 역시나 돈을 벌지 못했고 이럴 거면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을 낼 때까지는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마침 그 무렵에 친구가 병원을 새로 만드는데 부원장이 되어서 도와달라고 했다. 재미있을 것도 같고 마침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승낙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생각지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으니 아무래도 경영자의 관점에서 이를 생각하게 된다. 한편 원장은 어디까지나 의사의 시점이었다. 이 시점의 차이가 융합하지 못하고 의견이 대립하기만 했고 결국 부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어느 한쪽의 의견이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통해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관점이 달라서 생기는 의견의 차이는 도저히 좁힐 수가 없었다. 병원 부원장을 그만두고 나는 볼더링 체육관 개설에 도전했다. 볼더링 체육관은 커다란 암벽이나 벽면을 자기 팔다리로 올라가는 볼더링을 암벽 모양으로 만든 벽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뜬금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계기는 주식이었다. 사실은 리먼 쇼크로 자산을 잃었을 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나는 부동산 투자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용 물건을 찾으러 다니다가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아빠가 볼더링 체육관을 경영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가족이든지 놀랄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그때는 아내의 허락을 못 얻어서 그 물건을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그 후에 역시 볼더링 체육관 경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져서 도전해 보기로 했다. 물건 소재지의 구청 직원과 다투거나 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8년에 볼더링 체육관을 열었다. 꽤 큰 규모여서 나는 일본의 최고의 볼더링 체육관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볼더링 일본 대표 선수가 우리 체육관에 연습하러 오기로 했다. 덕분에 일반 고객이 많이 이용해줘서 성황을 이루었고 의료와는 다른 형태로 조금이나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자부심도 있었다. 체육관 개설과 병행해서 프리랜서 마취로 일주일에 하루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도 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병원의 경우 매일 수술이 있는 건 아니라서 상근하는 마취의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프리랜서 마취의가 대우가 아주 좋았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볼더링 체육관의 운영은 직원에게 거의 맡겨둘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마취과 의사의 일을 늘려서 일주일에 4일에서 5일은 일하게 되었다. 나저보니 페이닥터로 일할 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스케줄로 활동하고 있었다. 한때는 마취과 의사의 일이 끝나고 체육관에 돌아가서 사장 업무도 봐야 했기 때문에 페이닥터로 일하는 때보다 더 바빴을지도 모른다. 프리랜서 마취의로 의뢰를 받는 일이 늘어난 결과지만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사회와 연결되는 느낌이 살아가는 데 순수한 활력이 되었다. 반년 동안 체험한 파이어족의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다.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 정신없이 일하고 거기서 얻은 경제적인 수익을 원천으로 투자에 힘써서 충분한 자산을 이뤘음에도 은퇴하기 전에 일을 풀타임으로 하다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소설 파랑새에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며 여행을 했지만 꿈에서 깨어났더니 키우던 새가 파랑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모름지기 사람은 20대에 열심히 한 일이 평생의 양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신의 강점을 살리려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일지도 모르겠다. 말기 직장암 판명, 4번의 수술. 2022년 내 투자력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사건이 있었다. 암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지금껏 살아온 증거를 투자 실적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졌다. 투병 생활 중에도 기업 분석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앞으로 조선업계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나무라 조선소라는 유망주를 발견했다. 100억 원이 넘는 원금의 대부분을 나무라 조선소에 모두 털어넣어 주력 종목으로 삼았다. 남은 자금도 거의 모두 조선 관련 종목에 털어넣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는 상상 이상의 급등. 나는 나무라 조선소와 다른 조선 관련 종목을 매각했고 다시 HD 한국조선 해양에 집중 투자해서 자산은 500억 원까지 불어났다. 만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의 생활이 어렵지 않을 만큼의 돈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살아있는 한 힘껏 주식을 살 것이다. 벌써 4차례나 수술을 했으니 더 이상 수술은 해봐야 의미가 없다. 다음에 재발하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간요법에도 기대봤지만 유감스럽게도 2024년 말 폐와 간의 전이가 발견되었다. 49세 때의 일이다. 주치의가 말했다. 50세까지라면 몰라도 51세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자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신 워렌 버핏처럼 내노라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가치주 투자를 추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자신도 주식은 쌀 때 사서 장기간 보유하다가 주가가 올랐을 때 파는 것이 투자의 왕도라고 생각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난 인생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또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량에 주가를 곱한 시가총액은 그 회사의 가치와 같아야 한다. 하지만 주가는 매일같이 바뀌지 않는가? 이건 생각해보면 원래 이상한 일이다.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사실은 결국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반드시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주가보다 높이 평가받는 주식도 있고 반대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주식도 있다. 본래 지닌 가치보다 싸게 평가받는 저평가 주식을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그 주식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주가도 올라간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팔면 돈을 번다는 것이 가치주 투자의 본질이다. 나는 많아야 하루에 한 번 정도로 주가를 확인하는 편이다. 일주일 내내 주식 차트를 보지 않을 때도 있다. 매매도 자주 하지 않아서 가장 적게 하는 한 해는 1년에 4번밖에 매수하지 않을 정도다. 가치주 투자자는 주가를 자주 보지 않는 편이 좋다. 가치주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주가의 등락을 근거로 매매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젠가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미실현 손실이 늘어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이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사는 편이 좋을까? 그러므로 빈번하게 주식 상황을 체크하지 않는 편이 좋다. 반년 정도지만 바이오족 생활을 하면서 절감했다. 심심하니까 툭하면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단기 트레이딩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된다. 저자는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에 따라 실적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순환하는 기업입니다. 시클리컬 가치주는 실적이 나쁠 때는 가치주,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성장주로 취급되기도 한다. 대개 상장 기업은 중기 경영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서는 5년에서 3년 실적 전망을 알 수가 있는데 성장주 투자는 이것을 보고 장래 성장을 기대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계 데이터로 보면 중기 경영 계획은 80%에서 90% 정도 확률로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즉, 성장주는 달성하기 어려운 중기 경영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높은 주가가 매겨지는 것이다. 게다가 그 중기 경영 계획은 약 80에서 90%의 높은 확률로 하향 조정된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질 것이다. 반값이라도 건지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치주에 투자를 하다 보면 성장주의 가격 변동이 너무 빨라 눈부실 정도이다. 가치주 투자는 특히 상승 장세에서는 주가의 오름이 너무 둔해서 애간장이 타는 일이 적지 않다. 성장주는 연수익률이 100%나 연수익률 300%와 같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가치주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므로 성장주만큼의 상승폭은 바라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승 국면일수록 가치주의 성과가 볼품없이 느껴지기 쉽다. 하지만 오랫동안 가치주 투자를 계속한 결과 억 단위의 자산을 쌓는 사람도 꽤 있다. 기대치가 높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야말로 가치주 투자인 것이다. 나는 특별히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다. 투자에 재능이 없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치주 투자를 하면 누구나 돈을 벌 수가 있다. 단타에 재능이 없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다. 주식 투자는 어디까지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필연적으로 단기 투자는 제외될 것이다. 투자를 막 시작했을 때는 주가가 급상승하는 종목의 매력을 느낄 것이다. 젊을 때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생활을 곤란하게 만든 투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가치주 투자는 주가가 급격히 변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 특성은 관점에 따라서는 단점이지만 나처럼 일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장점이다.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도 일하느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게 최선의 투자법은 가치주 투자이다. 주가란 과연 무엇일까? 주가는 기업의 가치이다. 주가는 보유자산 플러스 장래 수익 플러스 바이어스이다. 여기서 바이어스는 이 기업의 주가는 절대 오른다 하거나 혹은 이 기업은 장래성이 없다와 같은 투자자들의 편견이다. 가치주 투자에 성공하려면 기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바이어스를 배제하고 기업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산 가치주의 장점과 단점. 자산 가치주 투자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언제 주가가 올라갈지 알 수가 없다.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는 시기나 또 매각한 자산을 언제 어떻게 주주에게 환원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원금을 빨리 불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다지 효율적인 투자법이 아니다. 자산 가치주 투자는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인 상태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투자법이다. 자산 가치주의 장점은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시 자산을 보유하고 재무적으로도 안정된 기업에 저평가된 주식을 살 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리머 쇼크 때도 자산 가치주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성장주를 사서 단기간에 주가가 5배, 10배 상승한다 해도 그런 주식은 하락세도 역시 가파르다. 주가가 폭락해도 다시 오를 거라고 참고 기다렸다가 다시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자산 가치주의 단점은 언제 주가가 올라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 가치주 투자는 일단 사고 난 뒤에는 일정 기간 내에 내버려 둬야 한다. 때로는 수년 동안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신뢰도가 높은 정보라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자신의 투자 실력이 성장할 수 없다. 예상이 빗나가면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SNS의 정보를 참고하되 자신이 사고판 이유를 스스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인터넷에서 자산 가치주를 검색한 뒤 다른 투자자가 주목하거나 매수한 주식을 참고한다.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앞에서 소개한 자산 가치주 찾기 7단계와 그레이엄 지수로 직접 조사한다. 다음은 팔 때에 대해서 살펴보자. 언제 팔면 좋은가? 자산 가치주 투자, 수익 가치주 투자. 어떤 투자법이든 팔 때를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3가지다. 1. 시나리오가 빗나갔을 때. 2. 더 좋은 주식을 찾았을 때. 3. 단기간에 너무 올랐을 때. 1. 시나리오가 빗나갔을 때. 주식을 살 때 그냥은 없다. 매수 이유와 미래 전망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금 이 종목의 상황은 앞으로 이렇고 이런 변화가 예상된다. 그 경우 주가가 올라가므로 지금이 살 때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투자 시나리오를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수한 뒤 시나리오가 비껴가면 반드시 팔 때인 것이다. 물론 시나리오가 빗나갔다고 해서 팔았는데 팔자마자 주가가 오르는 일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이다.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가 빗나갔을 때는 팔아야 한다.
참고로 시나리오 중에 환율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엔화 약세를 예상했는데 엔이 올라서 판단한 식으로 만든 시나리오는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 더 좋은 주식을 찾았을 때 이는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다. 특히 나중에 설명할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에서는 살만한 주식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 그때 언제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선 이 자산 가치주에 투자를 하자 판단할 수가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그냥 묵히기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다. 그 후에 더 기대치가 높은 주식이 나왔을 때 갈아타면 된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매수했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팔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후에 얻은 이익의 기대치가 더 크면 망설이지 말고 팔아야 한다. 세 번째, 단기간에 너무 올랐을 때 주가가 급하게 오르면 다시 폭락하기도 쉬우므로 단기간에 급등했다면 기본적으로는 팔 때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다. 거래량은 한 종목이 일정 기간 매매된 주식의 총수를 가리킨다. 평소에 하루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되던 종목이 갑자기 2천만 주까지 급증하면 안전하게 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래량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그 타이밍은 주가가 꼭지점이나 바닥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다. 절대로 팔면 안 되는 타이밍.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당황해서 팔아버리는 것이다. 주가가 급락했을 때 공포에 질려 헐값에 던지는 것을 투매라고 한다. 본래는 절호의 매수 기회인 폭락장에서 반대로 팔아치우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다. 원래 주가는 매일 바뀌는 것이다. 눈앞에 등락에 휘둘리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기업의 본질 가치를 바탕으로 사고 팔아야 한다. 다음은 저자가 추천해주는 시클리컬 가치주의 특징입니다. 시클리컬 가치주는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 유리, 석유, 석탄, 고무, 화학, 섬유, 종이 펄프와 같은 업계의 주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업계입니다. 이것들은 경기 변동에 연동되기 쉬우므로 적절한 타이밍에 싸게 사들이는 것이 핵심이죠. 한마디로 차별화가 어렵고 회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가 크게 바뀌지 않는 업계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맡기로 할 때 어느 한 은행만 금리가 특별하게 높은 경우가 있죠.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의 기름만 연비가 엄청 좋은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시클리컬 가치주는 서로 엇비슷한 수준의 기업이 보이는 업계가 많습니다. 경기 순환을 파악하고 불황 국면에 사들입니다. 퍼나 PBR 등 지표로 저평가된 종목을 선택합니다. 업종마다 경기 사이클을 고려합니다. 수요와 차트 분석을 활용해서 타이밍을 판별합니다. 기관 투자자와 경영자의 동향을 체크합니다. 불황기에 사고 호황기에 팔기를 의식하면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의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국 시클리컬 투자란 수익 가치주만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을 자산 가치주 정도로 아주 싸게 사는 투자법입니다. 먼저 시크리컬 가치주의 주가 순환입니다. 우선 수량이 늘어나 가격에 전가되고 매출이 늘어나는 수순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가 날개 돋친 듯 팔렸던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인기가 또 인기를 부르지만 일단 진정되면 단숨에 폭락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많은 업계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파도를 잘 이용하면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클리컬 가치주를 추천하는 투자자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피하는 분위기죠. 내가 추천하는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법은 주가가 떨어진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흑자보다는 적자가 나는 종목이 더 좋습니다. 이런 방식의 투자가 너무 위험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차별화하기 어려워서 가격 경쟁에 빠지기 쉬운 업계를 코모디티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철강이나 석유, 곡물, 반도체 등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가 별로 없고 시장에서는 주로 가격으로 경쟁하는 종류의 산업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크리컬 가치주는 대부분 코모디티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클리컬 가치주의 장점을 깨달은 것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였습니다. 2005년 무렵에는 가치주 투자만 해도 엄청나게 돈을 벌던 시기였죠. 하지만 2006년부터 가치주는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니케이 평균 주가와 거의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PBR 1배에서 0.8배까지 내려서 좋아라 하고 샀더니 0.2배까지 또다시 내려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게다가 이 무렵에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에만 집중했는데 매매를 거듭하면서 재무 상태가 엉망이었던 회사가 다시 실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가는 기업의 노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물론 현재 실적이 나빠서 적자가 나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일 자체는 꽤 위험하게 느껴져서 많이 망설여질 것입니다. 내가 추천하는 시크리컬 가치주 투자는 방어보다는 공격 일변도의 투자입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기는 4년마다 순환합니다. 일본 내각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는 평균 4년마다 순환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확장과 후퇴입니다. 경기가 확장하는 기간은 대부분 후퇴하는 시간보다 깁니다. 다시 말해 경기가 오를 때는 완만하게 오르지만 후퇴할 때는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시클리컬 가치주 투자에서 내가 대성공을 거둔 종목은 나무라 조선소입니다. 나무라 조선소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조선업계는 오랫동안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봤습니다. 선박 가격이 100인데 제조 비용이 105인 상황이 지속된 것이죠. 선박은 필수품이면서 동시에 소모품입니다. 반드시 새로 구입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벌지 못하는 왜곡된 가격 설정은 언젠가 시정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선박 가격이 130으로 올랐습니다. 실적도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선박 가격의 문제는 이전부터 신문에서 다뤄왔습니다. 즉, 조선업계를 잘 알지 못하는 나 같은 개인 투자자도 정보를 찾아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할 기회는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두 딸들을 위해서 유언 대신 쓴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요. 뒷부분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